기초 통계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계학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뤘죠. 네, 자료는 무엇이냐, 그리고 기술 통계학, 추측 통계학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 모집단과 표본과의 관계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기술 통계학은 집중 경향치하고 산포도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집중 경향치에서는 평균, 중위수, 최빈치를 우리가 대표적인 값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포도는 범위, 표준 편차, 변동계수, 백분위수 이런 것들을 산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측 통계학에서는 점 추정, 구간 추정, 그다음에 가설 검정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줄기, 가시 그림 이렇게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첨도, 외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외도는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죠? 자료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외도, 스큐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고, S 값이 0이다 그러면은 0에 가까울수록 좌우 대칭에 가까운 것이고, 그다음에 S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skew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는 거고, 첨도는 이제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 값이 0, 컬토시스 K 값이 0이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것을 나타내 주고, 만약에 0보다 크다, K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정규 분포보다는 뾰족한 모양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만약에 0보다 K 값이 0보다 작으면 정규 분포한 값보다 완만한 그런 분포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normal distribution, 그 다음에 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식 표현과 한국식 표현하고 조금 다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식 표현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지만, 영어식 표현에서는 이게 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이다 이렇게, 여기가 최빈치 값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쪽이 이제 빈도수, y축이 빈도수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여기 정점은 최빈치 값이 되겠죠. 최빈치 값으로 봤을 때 빈도수가 왼쪽으로 많기 때문에 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이다. 그래서 영어식은 요 꼬리, 테일을 보고선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은 이 기울어진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 꼬리를 보고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꼬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 여기가 최빈치 값이 될 것이다 하는 거고,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요? 0보다 S 값이 0보다 작은 그림이 되겠죠. 이거는 S 값이 0보다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S 값이 0인 그림이 되겠고, 이렇게 좀 빠른가요? 예, 그래서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이건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고, 영어식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꼬리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꼬리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positively skewed, 꼬리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negatively skewe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컬터시스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정규분포 그림이라면 얼마나 완만하냐, 뾰족하냐 이런 분포를 나타내는 것인데, 만약에 K 값이, 컬터시스 K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더 뾰족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0보다 작다 그러면 더 완만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뾰족하냐 안 뾰족하냐는 지난번 그림
이걸 보여주고 끝냈었죠. 이렇게 스티플이라고 STEEPLE 스티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첨탑 첨탑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십자가 모양이지만 플러스 모양도 되니까 포지티브를 나타내면 더 뾰족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기분포 양측 대칭인 symmetrical distribution인 정기분포 그림인데 이때 그림은 미디언 값하고 미인 값, 모드 값 이것이 다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중위수, 최빈치 값이 일치하는 값이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봤을 때 꼬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인데 이런 경우에 모드 값은 제일 뾰족한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 값은 그 다음, 미인 값은 여기쯤 위치합니다. 이렇게. 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드는 제일 빈도수가 제일 많은 거니까 y축이 frequency 빈도수라고 봤을 때 y축 y축이 빈도수라고 봤을 때 모드 값이 여기에 위치하고 중위수는 그 다음 그다음에 미인 값은 여기쯤 위치한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약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머리 대표값은 평균 우리가 미인 값 또는 에버리지 값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위수 서열별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을 중위수라고 이렇게 하고 최빈치는 빈도수가 높은 것 빈도수가 높은 것이 최빈치가 되는데 이제 이것을 그래서 어느 때 평균값을 쓰고 어느 때 중위수를 쓰고 어느 때 최빈치를 쓰는지 우리가 비교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성을 나타내는 것, 삼포도, 삼포성, dispersion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표값과 더불어서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다. 그러니까 평균, 중위수, 최빈치 이거와 더불어서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 산포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측정값이 대표값 주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척도다. 그래서 이것의 예로서는 이제 range 범위, 그 다음에 백분위수, 사분위수, 퍼센타일, 쿼타일이 해당되어 있고 또 분산, variance 분산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그 다음에 이 SD라고 아티클에서는 많이 표시합니다. SD. 그 다음에 변동계수 또는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요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 통계학에서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값 이미 많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평균값이 얼마냐, 기말고사 평균값이 얼마냐, 학교 다니면서 평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mean 그 아티클에서는 average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이건 아마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거고 우리가 이 논문 이런 데서는 이제 mean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종류에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조합평균, 절삭평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 특히 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은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거는 별로 잘 안 씁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쓰고 산술평균을 많이 쓰고 드물게 이제 절삭평균, SPSS 결과표나 이런 데서는 절삭, trimmed mean 그러니까 잘랐다는 뜻이고요. 다듬었다 이런 뜻이고
양측의 극단값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더해서 평균을 내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절삭평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술 평균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이라 하면 산술 평균을 의미한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산술 평균은 측정값들을 다 더해서 그 다음에 개수로 나눈 것이다. 여러분들이 20명 있으면 20명의 키를 다 더해서 20으로 나눈 것, 그것이 평균이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평균 방법, 산술 평균 방법은 극단값에 의해서 평균값이 많이 좌우가 된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낯설게 들리는 것은 측정치에서 산술 평균을 뺀 값을 더하면 언제나 제로가 된다. 이 얘기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잘 감이 안 올 텐데요. 나중에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평균의 큰 단점은 측정값에 의해서, 극단값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돈을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내면 월 용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얼마나 되세요? 월 용돈 한 10만 원이면 되겠어요? 찍어요? 말도 안 돼요? 20만 원? 용돈 많으면 좋아요. 근데 다다익선인 건 알겠는데 만약에 혹시 이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한 40만 원 나왔다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20명 중에 한 명이 빠지고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갑자기 평균 용돈이 쭉 떨어지나요? 너무 우리 집 가정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좌우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평균값을 쓴다면은.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이제 평균 임금을 계산하면서 사장님의 봉급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평균 임금을 계산하면 그 회사의 평균 임금은 쭉 올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제시가 될 것이고, 그러나 일반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장님은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직원들의 임금인데, 그런 경우는 그 사장님의 임금을 빼면 평균값이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예. 자, 그럼 중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미디언 값, 중앙값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열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서열대로 쭉 세워놨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값이 누구냐? 그게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미디안 값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그거는 산술 평균값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을 딱 봤을 때 만약에 최하점짜리가 들어가 있으면 평균을 이렇게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고, 만약에 만점짜리가 있다든지 이러면 평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극단값에 의해서 평균값은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런데 중위수는 극단값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아요. 중위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값을 중위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위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중위값.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6 1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 그러면 여기서 중위수는 뭐가 되죠? 7이 되죠. 맞죠? 개수가 지금 몇 개죠? 둘, 넷, 여섯, 일곱. 일곱이면 이 공식에 넣어보면 좀 전에 보여준 공식. 자, 자료가 지금 홀수죠. 그죠? 홀수. 그러면은 7개면은 7 플러스 1 하면 몇이 되죠? 8 나누기 2 하면 4가 되죠. 그러면은 네 번째 값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값인 7이 중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안 될 때는 중위수 구하는 게 쉽죠. 이렇게 쉬운데 만약에 이게 사례수가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공식에 넣어서 중위수를 구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짝수가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거 조금 크게 할까요? 크게. 이럴 경우에 중위수는 어떻게 구한다? 거기 보면 n개가 짝수이면 2분의 n번째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면은 8이면 몇이죠? 4죠.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그러면 몇이죠? 5. 그죠? 그러면은 네 번째하고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가 뭐죠? 7. 다섯 번째는 8. 그러면은 7하고 8의 중간. 그러면 7.5가 중간 값이 되겠죠. 그죠? 중위수 값이 되는 겁니다.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구하고 사례수가 짝수이면 이렇게 구하고 홀수이면 n 플러스 1 나누기 2 해가지고 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쉽죠?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중위수 구하는 값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것의 장점이라면 중위수는 극단적인 수치로 우리가 얘기하는 극단값 또는 아웃라이어 이상치, 이상값 아웃라이어에 의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대표적인 수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치우친 분포를 나타내어 왜곡된 분포를 기술하는 데 유용하다. 이건 뭐냐면 정규 분포를 할 때는 평균값을 쓰는 게 정확하죠. 그게 잘 맞는데 치우친 분포, 아까 스큐드 된 분포라든지 그런 스큐드 된 자료를 나타낼 때는 평균값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중위수로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 극단값에 의한 영향을 잘 안 받으니까 이게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치. 여러분들은 이 최빈치를 영어로 모드라고 그러는데 모드 광고 문구 중에 보면은 뭐 최신 모드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최신 모드라는 그런 얘기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서 많이 보인다. 빈도수가 높다 하는 의미랑도 같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입고 다닌다든지 신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의미로 최신 모드, 최빈치 이런 개념 똑같은 모드입니다. 빈도수가 높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빈도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자료의 값을 의미한다. 때로는 이게 2개, 3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빈도수가 최빈치가 빈도수가 높은 것이 평균 같은 경우 하나, 뭐 중위수 같은 경우는 하나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2개, 3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빈값이. 한 점 이상
발생했을 때 쌍봉 분포 또는 다봉 분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빈치 값이 여러 개 나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혈압을 쭉 재가지고 혈압을 재서 혈압을 재면은 두 가지 값이 나오죠.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막 섞어가지고 그냥 데이터로 제시를 하면, 빈도수를 보면 아마 수축기 혈압을 중심으로 한번 정규 분포 하는 게 보일 거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분포가 또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압은 되게 몇으로 봐요? 120에 80 뭐 이렇게 보면 120을 중심으로 하는 분포가 하나 나올 것이고, 그럼 최빈치값 120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80을 중심으로 하는 분포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나오면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 이봉 분포 또는 쌍봉 분포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취하는지 이렇게 우선 기술 통계를 이렇게 볼 때 단일한 분포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최빈치 값이 여럿인 이런 분포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빈치 값이 두 개 나오는 그런 분포면 쌍봉 분포고, 두 개 이상 더 나오면은 다봉 분포, 폴리모달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 거고, 쌍봉 분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범주형 변수, 카테고리컬 변수, 범주형 변수 처음 들어보나요? 그냥 범주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로 나누는 것도 범주형 변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디널 베리어블들 있죠? 순서 척도로 된 그런 변수들, 이런 것들도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측정되었을 때도 유용한 이런 최빈치 값이 되겠고요. 요거는 극단값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평균은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중위수하고 이 최빈치는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최빈치 예는 어떤 게 있죠? 최빈치 예. 어떤 때 최빈치를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어떤 재료를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 많이 나가는 빈도수가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 만약에 평균치를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사용하고 남는 재료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자동차 회사 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출시를 한다고 그럽시다. 자동차를 출시를 하는데 평균적인 색깔을 이렇게 자동차 색깔로 입혀가지고 출시하면 소비자들이 덜 선호하는 차들은 팔리지 않고 그냥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떻게 흰색 이런 차들은 빈도수가 높은 걸로 보고 최빈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만들어내고, 드문 색깔들, 간혹 요청하는 색깔들은 좀 덜 생산해내고, 이렇게 해야 재고량이 적겠죠. 여러분들이 책상을 만약에 만들어낸다 이럴 때 책상도 최빈치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책상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균치를 사용한다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학교 같은데 철봉의 높이를 만들 때도 최빈치를 만약에 하는 것이 낫지, 평균값으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거, 신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발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어떤 때는 최빈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옷을 만들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렇게 하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딱 이런 모양으로 나오진 않고 되게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도수분포표를 그려보면 이거는 그러면 최빈치 값이 한 2개쯤 나오는 이런 분포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중위수, 최빈치를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때 평균을 쓰고 어떤 때 중위수를 쓰고 어떤 때 최빈치를 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변수의 측정 수준을 본다면 등간 척도, 비척도인 경우는 평균을 쓰건 중위수를 쓰건 최빈치를 쓰건 모두 다 의미 있습니다. 다 의미 있는 거고, 서열 척도인 경우는 평균을 쓰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평균을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열 척도에서는 오히려 서열 척도로 측정된 값에서는 중위수나 최빈치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중위수나 최빈치를 쓰는 것이 맞고, 명목 척도로 측정됐다 그러면은 이때는 평균값을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가지고 명목으로 측정된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썼다고 칩시다. 평균이 1.5가 나왔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하고 2 중에 빈도수가 높은 것이 뭐냐 하는 이것을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오직 최빈치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등간 비척도로 썼으면 우리가 모수 검정을 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열 척도, 명목 척도로 됐으면 비모수 검정을 한다고 그랬죠. 비모수 검정 통계 방법을 썼다면 그때는 중위수나 최빈치를 써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 비모수 검정을 할 때 보면 순서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위수 값을 제시를 해준다든지 범위를 제시해 준다든지 중위수와 범위를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제시를 합니다. 이때는 만약에 모수 검정을 했다든지 그러면 주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죠. 이렇게. 통계학적 유용성 면에서 평균, 중위수, 최빈치를 비교를 해보면 평균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정규 분포하는 자료일 경우 그리고 등간 비척도 이런 걸 썼을 경우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다면 표본의 평균값은 최빈치나 중위수보다 변동이 덜 심하다. 모수 검정을 할 때는 평균값을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거고, 정규 분포를 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세 가지 평균, 중위수, 최빈치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 뭐 그냥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치우친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그런 자료인 경우에는 평균, 중위수, 최빈치를 모두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는 평균값만 제시하면 이거는 치우친 자료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평균도 제시를 해주고 중위수, 최빈치를 모두 보고하면 독자가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범위는 자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중간시험 성적에서 만점과 최하점과 만점 100점 맞았다고 치고 최하점이 50점 맞았다 그러면 100에서 50 빼면 50 남죠? 이게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산포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어떤 변수들의 집합의 산포 정도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값이다. 그리고 동질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표본의 크기가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 범위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간편하게 구할 수 있지만 정확도 면에서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뒤진다 하는 이런 산포성을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백분위, 퍼센타일에 대한 건데, 백분위를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여기 백분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연구할 때는 늘 평균값만 쓰진 않아요. 흔히 이제 평균값들을 많이 쓰는데 한 3번 측정해가지고 평균값을 내서 쓴다든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호흡이나 맥박이나 이런 것들을 재면 한 3번 정도 측정해서 평균값을 낸다든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실제로 평균값을 안 쓰는 경우들이 물리치료 분야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탈 커패시티, 폐활량 같은 경우는 측정할 때 3번 한 값에 평균값을 쓰지는 않습니다. 최대값이 나온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의 대표값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아티클 읽다 보면은 균형 능력 측정한다든지 이럴 때 펑셔널 리치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펑셔널 리치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제자리 서서 이렇게 한번 얼마 됐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나간 거리가 얼마쯤 되냐 하는 이런 걸 보는데 이거는 마지막 2번째 측정한 값, 마지막 2번 측정한 값을 3번 측정하되 마지막 2번 측정한 값에 평균값을 사용하고 그럽니다. 펑셔널 리치 테스트는. 또 제자리 높이 뛰기나 뭐 이런 것들은 평균값을 쓰지 않고 가장 많이 뛴 값 있죠.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핸드그립 스트렝스나 이런 걸 측정할 때도 역시 최대값 나온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늘 평균값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아스마 환자들, 천식 환자들한테도 최대 피크 플로우를 잰다든지 이럴 때도 그거는 평균값을 쓰지 않고 가장 많이 나온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값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 집단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거기 181페이지에 보시면 78, 80, 82, 85, 85, 85, 86, 88 이런 값이 있을 때 범위는 최대값이 88이고 최저값이 78이기 때문에 10이 되고 집단 B에서는 65, 69, 78, 85, 85, 93, 96, 98 이렇게 되어 있으면 98에서 65를 빼면 최소값 3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집단 A는 10이고 집단 B는 33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집단 B가 더 값들이 널리 퍼져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려운 표현을 쓰면 집단 A가 집단 B에 비해서 동질적이다,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단 B는 집단 A에 비해서 측정값들의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본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는 이 레인지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분위 퍼센타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 수능 시험을 봤기 때문에 백분위수에 민감했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규준 집단에서 특정 대상자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 중 몇 퍼센트가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표시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60점인데 이걸 백분위수로 환산했더니 75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받은 60점 아래에 전체 대상자가 약 75%가 있다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상자는 상위로 봤을 때 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의 예를 하나 들면 거기 median nerve 정중신경의 잠복 시간을 나타내준 데이터가 있죠. 표 11-3 18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대상자가 몇 명이 있죠? 지금 20명 있죠. 20명의 잠복 시간을 이렇게 쭉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30번째 100분의 1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0.30 곱하기 20명 20번 하면은 6이 나오죠. 그러면 6번째 대상자가 퍼센타일로 봤을 때 30번째 퍼센타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6번째면 누구쯤 되겠죠? 6번째면서 3.3쯤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30%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상한값, 하한값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백분위 수를 계산한다면 좀 전에 6번째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이제 25번째, 50번째, 그 다음에 75번째, 그 다음에 100번째 뭐 이렇게 우리가 백분위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백분위를 다시 4등분하면 100분위로 만들어 놓고 다시 4등분하면 즉 25번째, 50번째, 그 다음에 75번째, 그 다음에 100번째 뭐 이런 식으로 4등분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퀄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퀄타일 4분위 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얘기하듯이 4등분 1년 그거는 1년을 4등분으로 나눈 거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거는 1년을 4등분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얘기고 우리는 퀄타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25번째 그 다음에 50번째, 75번째, 100번째 이렇게 나누는 것을 4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25번째 100분위 그 다음에 50번째는 우리가 중위순환 똑같은 개념입니다. 50번째는 50번째는 75번째는 세 번째 4분위가 됩니다. 첫 번째 4분위는 25번째, 두 번째 4분위는 50번째, 세 번째는 75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퀄타일의 Q를 따가지고 Q 그 다음에 1, Q2, Q3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것도 이제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범위를 다시 interquartile range 그러면은 4분의 3번째 값하고 4분의 1번째 값하고 차 그러면은 4분의 3이면은 75번째하고 4분의 1번째면 25번째 값하고 차이를 interquartile rang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범위 range는 어땠어요? 끝에서 끝을 뺐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중간에 값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극단값의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극단값 맨 끝에 양 끝에 있는 값은 영향은 안 받고 중간 것 가지고 interquartile range 값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부분 이해되세요? 100분위 수로 만들어 놓고 25번째, 75번째 그러면 75번째에서 25번째 값을 빼면 그러면 그게 interquartile range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 인터퀄탈 레인지 값을 구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나누기 2를 해주면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인터퀄탈 디비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분 요거는 인터퀄탈 디비에이션 이렇게 얘기하면서 4분 편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범위는 극단값의 변화에 심하게 변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서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4분 편차는 극단값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쿼탈 레인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인터쿼탈 레인지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아니 쿼탈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공식 Q3-Q1 나누기 2 하는 건데요. 거기 예를 들면 Q3 값이 3.85가 됩니다. 3.85 그리고 Q1 값이 3.35쯤 되기 때문에 0.50 나누기 2에서 0.25 밀리세컨드 된다 하는 그런 예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분산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건 뭐죠? 분산 분석 들어봤죠? ANOVA,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 그러면 그 이름에 맞춰서 분산 분석에서는 분산을 이용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Variance, 분산 분석에서는 분산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분산을 가장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나?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측정값과 산설 평균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값이다. 이거 외우려면은 감이 안 오죠. 그냥 그러면은 읽어만 보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산이 크다 그러면은 분포되어 있는 이 변화가 크구나 이렇게만 대충 감을 잡으시고 측정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구나 산포성이 크구나 이렇게만 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산이 작다 그러면 측정값들이 평균값 주변에 몰려 있구나 이렇게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측정값들이 많이 몰려 있구나 그럼 분산이 작은 거고 평균을 중심으로 측정값들이 멀리 퍼져 있으면 이건 분산이 크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산을 계산하는 요 설명 요것은 조금 이따 한번 해보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본의 자료는 모집단에서의 모든 값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 분산보다 다소 표본 분산이 작게 된다. 그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눠주지 말고 n-1로 나눠준다.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표본의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런데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할 때와 달리 표본의 분산을 계산할 때는 전체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작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n으로 나눠주지 않고 n-1로 나눠준다. 예를 들면 10이 있으면 모집단의 개수가 10이었으면은 그때는 10으로 나눠주면 끝인데 만약에 표본이었다 그러면은 10-1 그래서 9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9로 나눠주는 것이 좀 더 값이 커지겠죠. 10으로 그래서 n 대신 n-1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할 때와 표본의 분산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달라진다. 분모가 n-1로 달라진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분산은 측정 단위의 제곱을 한 형태로 표기가 된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해석이 어렵다. 원자료의 측정 단위와 동일한 측정 단위로 산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분산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걸 씁니다.
분산이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일 간단하게 기술 통계량으로 분산은 잘 사용하지 않고 분산 분석을 사용할 때 주로 씁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분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고요. 개념. 실제로 한번 분산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자료를 가지고 분산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 3, 4, 5, 6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 3, 4, 5, 6. 예. 그러면 2, 3, 4, 5, 6. 그럼 다 더하면 몇 개죠? 2 더하기 6 하면 8이고 3 더하기 5 하면 8이고, 그죠? 그러면 2, 8이 16에다가 4 더하니까 20이 되겠습니다. 20. 그리고 개수는 몇이죠? 5이니까 20 나누기 5 하면 산술평균은 4가 되겠죠. 그죠?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5개로 이루어진 이 데이터의 평균은 4가 나왔고, 여기서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값 2 빼기 4, 평균 4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1 되죠. 4 빼기 4 하면 0 되죠. 그 다음에 5 빼기 4 하면 1 됩니다. 6 빼기 4 하면 2가 됩니다. 그죠? 요 값은 다 더하면 0 됩니다. 요걸 우리는 편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용할 수는 없어요. 이 값을 가지고 뭔가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자승을 합니다. 자승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2에 자승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1에 자승하면 1이 되고, 0에 자승하면 0 되고, 플러스 1에 자승하면 1, 플러스 2에 자승하면 4. 이렇게 해서 요걸 다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죠? 요걸 개수가 몇이죠? 5죠. 5로 나누며 주면 이게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만약에 모집단이라면 모분산이 되는 겁니다. 모분산은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표본에서 얻어진 자료다. 그러면은 5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n-1이니까 4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5 빼기 1에서. 그럼 4로 나눠주면 평균은 얼마 돼요? 아니, 요것의 분산은 뭐가 돼요? 10 나누기 4 하면 2.5가 되는 겁니다. 표본 분산은 2.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측정값과 산술평균 편차를, 그럼 측정값에서 우리가 평균을 뺐죠. 그게 편차였죠. 그것을 다시 제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나중에 나눠줬죠. 사례수로. 그렇게 해서 그게 평균값이죠. 그죠? 자, 여기 측정값에 평균을 빼가지고 자승을 해서 다 더해서 그리고서 사례수로 나눠줬죠. 그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측정값, 산술평균 빼서 그것을 자승해가지고 평균을 구한 것이,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한 것이 분산이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모분산이면 사례 개수로 나눌 것이고, 만약에 표본이면 표본의 분산이라면 사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구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측정 단위를 처음 로 데이터의 측정 단위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자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85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어요? 185페이지에 보시면 상처 크기 지름이 이렇게 있죠. 185페이지에 상처 크기의 지름, wound 사이즈 지름이 이렇게 있고 사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자승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자승한 것에 합을 구하면 40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그 단위가 센티미터 자승이 됩니다. 넓이가 돼버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요것을 측정 단위가 동일한 그런 새로운 지수가 필요한데 요거 그때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것을 씁니다. 잠시 쉬었다가 분산 분석에 대한 설명 더 하고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5분만 더